네, 대표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행법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항공보안법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했을 거라는 거 주행법정 재판한다. 이거 엄청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눈빛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 그 누구죠? 조연아죠, 조연아. 예, 저기 대한항공 사건 항로에 이제 땅콩 집어 던지면서 뒤로 가, 백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항로 변경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항로 변경죄는 어떻게 된다? 항로라고 하는 거는 항로, 예, 항로. 요거는 뭐다? 그러니까 하늘길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하늘길. 그러니까 땅에서 비행기가 물고기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 비행기가 밑에서 뭐 한다는 거야? 밑에 이렇게 바퀴가 있죠? 그림 잘 그린다. 예.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 이렇게 가는 거, 활주로에서 이렇게 가는 거,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길이 아니고 요게 뭐라는 거예요? 요건 하늘길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땅길이다. 땅길. 예, 그래서 요 땅길인데 왜 하늘길이라고 이걸 변경했다고 하느냐? 이걸 여기서 아무리 여기를 그 공항을 휘젓고 다니더라도 요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가번 그 이야기고요.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주행법정 기본처럼 그냥 딴지 걸만한 말이 없죠. 나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 세 번째, 자, 면허증이죠. 면허증과 관련되네요. 약사법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 그래요. 약사법에서 면허증 이렇게 딱 빌려주면, 면허 빌려주면은, 빌려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빌려주면은 약국은 이 처방전이 이렇게 많이 와야 돈을 벌거든요. 사실 약사들은. 그냥 일반 약 팔아가지고는 사실 슈퍼마켓하고 똑같잖아요. 가가지고 펜잘 하나 주세요. 그러면 펜잘 하나 주는 거나 여기 뭐 새우깡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새우깡 하나 주는 거나 이거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지. 그런데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뭐냐면 의사가 처방전을 이렇게 써주면 그 처방을 조제하는 것이 이제 약사의 일인데 그럼 약사가 앉아가지고 병원 여러 군데 있으면은 병원이 내 건물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좋은 사람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공부 잘해가지고 꼭 서울대 약대 갈 필요 없어. 물론 서울대 약대가 이제 꼭 약국만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어느 약대를 가든지 간에 뭐 하는 거야? 어디든 약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건물 여기 병원이 있는 건물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약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서울대 공대 가면은 전국에 있는 쪽이 지방 쪽에 있는 다 아무튼 이쪽에는 약대는 다 갔을걸? 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병원이 이 약국한테 주는 거예요. 처방전을. 근데 이 약이 지금 굉장히 많죠. 같은 머리 아픈 약이라도 여러 약이 많으니까 이 병원에서 쓰는 A약이라고 하는 요 약을 처방을 해주면 이 약국이 제약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병원의 원장님은 A라고 하는 약을 쓰니까 머리 아플 때 개보린 말고 펜잘 주세요. 펜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서로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 아주 복잡하죠.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이제 병원이 수가 틀리면 갑자기 뭐를 해? A라고 주지 않고 지금까지 펜잘하다가 갑자기 뭘로 가버려요? 개보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처방전 가지고 여기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오면은 이거 바꿔서 처방하면 안 되거든요. 바꿔서 처방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국 없죠. 약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 옆에 약국으로 간단 말이야. 옆집 약국으로 가. 다른 약국으로. 그럼 여기는 약을 못 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처방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약국은 뭘로 장사한다? 처방전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약사가 한 명이야. 약사가 한 명인데 약사가 100건을 받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약사가 100건. 2명이면 200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로 이렇게 한 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건을 받으면 되지? 왜 200건만 받아? 300건 받으면 되지?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약사 한 명이 하루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 처방전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여기 환자가 2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건 딱 넘어가면 더 이상 그날 처리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그냥 파는 것만 아니고 이게 복약
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거죠. 더 고용을 하게 되면 이제 200건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한 명 고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약사 할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실제로 약사는 하지 않지만 약국을 할 수는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면허는 남아있잖아. 그럼 요 면허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여를 하는 거야. 그냥 딱 갖다 붙여놓죠. 약국에다 갖다 붙여놓고 이 사람한테 얼마씩을 줘? 200만 원을 줘. 사람 쓰면 500만 원인데 빌려가지고 오면 요 사람한테 200만 원만 주고 걸어놓고 몇 건을 하는 거예요? 200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빌려주고 돈 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모든 약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의사인데 아빠가 약사인데 아들도 약사다. 그러면 아빠는 집에서 놀고 있고 아들이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갖다 붙여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한번 보시고 요럴 때에 약사 자격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약사법 5조 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합니다. 면허증 대여도 금지하는데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 요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빌리는 거를 이 경우도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경우도 안 되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약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약사가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약대를 못 갔네. 그런데 나는 뭐야? 건물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제가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서는 병원만 들어오게 돼 있어. 병원을 한 3군데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게 약 처방 잘 되는 데 있거든요. 내과. 자 이런 데다가 하고 여기다가 무슨 약국이라고 이름 적어. 난 약사가 원래 되고 싶었으니까 1층은 딱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승일 약국. 이거 들어보셨죠? 승일 약국.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약사 면허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내가 이 약사 면허를 가지고 와서 하나 빌려가지고 올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운영을 못하니까 약사는 진짜 약사 하나 고용하고 다른 사람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약사, 자, 요 승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사 면허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사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면허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된다. 약사면허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증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약사 자격 있는 자에까지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 아니야.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인 건데 요건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하는 겁니다. 요거 당연히 의료법 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대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위임입법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원칙이 우리 교재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에요? 법률주의죠. 그렇죠? 법률주의. 법률주의는 법률에다가 정해야 된다. 법에다 정해야 된다. 이 법이 뭐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 국회에서 제정해야 된다. 근데 국회에서 제정을 이렇게 쭉 했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게 국회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을. 그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또 하고 법제처에서도 한번 보고 보좌관들이 다 하고 하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데다가 다 이걸 세부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임 입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임 입법을. 특히나 위임 입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규정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데 전문적 영역. 전문적 영역은 그리고 매번 바뀌는 거, 빈번하게 변경이 되는 거. 쉽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률 하나 바뀌고 막 하고는 뭐 별쇼를 다 하잖아요. 이해관계도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변경이 잦은 거, 변경을 자주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시행령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법률에 당직 의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당직 의사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하는데 병원이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서울 삼성병원 같은 데가 있고 요 앞에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어?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병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다 당직의사를 둬야 된대. 그럼 도대체 몇 명을 둬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명 둬야 되는가? 몇 명을 둬야 되는데 그만큼의 당직의사를 두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죠. 그럼 몇 명 둬야 되는가를 어디다가 주의해놨어? 시행령에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럼 시행령에 뭐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구속요건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구속요건을 여기다 적어놓고 이 사람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럼 구속요건은 어디다 적어야 돼? 여기에 적어 있어야지. 이거 그냥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베드,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베드 수를 계산하는데 베드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 있으면은 당직의사가 2명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어떻게 시행령으로 자 오늘부터 100명일 때는 2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바꿔버려. 어떨 때는 뭐 1명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6명으로 갔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당직의사를 두어야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 등을 어디다 넣어놨어?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요거는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주행법정주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다만 틀렸네요. 요것만. 그래서 답은 1개 1번입니다.